선을 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국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세계는 그 침묵을 나약함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거침없이 넘었습니다. 몽골은 30년을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먼저 지친 건 몽골이었습니다. 일본은 330척으로 쳐들어왔습니다. 12척에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소재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1년 만에 한국이 직접 만들어버렸습니다. 반격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30년간 세계 분쟁을 직접 중재해온 옥스퍼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협상 테이블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테이블 자체를 아예 필요 없게 만듭니다. 선을 넘는 순간 준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켈리입니다. 호주 시드니 출신이고 지금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강대국들이 어떻게 힘을 쓰는지, 약한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옥스퍼드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끔 보이는 K-팝 영상 정도가 전부였어요. 물론 북한 핵 문제 때 뉴스에서 한반도 지도가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그냥 배경이었어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건 지난 학기 첫 세미나 날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10월은 유독 습합니다. 강의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고 낡은 목조 건물 특유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북을 열거나 두꺼운 교재를 펼치며 웅성거렸어요. 저도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마르코 로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60 가까운 분이셨는데 유럽연합의 국제분쟁을 중재하는 일을 30년 넘게 해오신 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붙었을 때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책을 찾는 전문가예요. 전 세계 분쟁 현장을 누빈 분이라 강의실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인사도 없이 곧장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한 문장을 적으셨어요. 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항상 역효과를 낳는가?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칠판을 바라봤어요. 역효과라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압박을 하면 보통 굴복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요? 역효과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교수님이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 세계 분쟁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압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백 번 봤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굴복하거나 맞서다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압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분쟁을 분석하든 결론을 절반밖에 못 낸다고 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교수님이 돌아서며 칠판에 세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코리아. 저는 그 순간 솔직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요? 경제 규모도 크고 반도체 잘 만드는 건 알지만 전략적으로 특별히 연구할 게 있는 나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항의도 길게 하지 않아요. 그냥 끝냅니다. 선을 넘는 순간 상대는 준비할 시간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반복된 패턴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세 가지 단어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기다림, 정당성, 완결. 이 세 가지가 한국의 전략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패턴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저는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1231. 고려에 몽골이 처음 쳐들어온 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몽골이 어떤 나라였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더니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몽골은 13세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한 제국입니다. 지금의 중국, 러시아, 중동, 동유럽까지 전부 집어삼켰어요. 칭기즈칸이 세운 이 나라는 말을 탄 기마병으로 전광석화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적진을 무너뜨리는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몽골에 맞서서 버틴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맞으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려도 그냥 무너진 건 아닌가요?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몽골은 1231년부터 고려를 6차례에 걸쳐 침략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요. 세계를 정복한 몽골이 단 하나의 나라를 30년 동안 끝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펜을 들다 멈췄어요. 고려는 처음부터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교수님이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지금의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강화도였습니다. 고려 조정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왕과 신하들은 수도를 통째로 이 섬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몽골은 말을 타고 싸우는 나라였어요. 바다를 건너는 데는 약했습니다. 고려는 그 약점을 정확히 꿰뚫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화도로 들어간 건 왕과 귀족들 뿐이었어요.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쳤을까요? 항복했을까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인성 전투를 아십니까? 1232년 몽골의 최정예 지휘관 살리타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쓰러뜨린 건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김윤후라는 승려였습니다.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몽골의 지휘관을 쓰러뜨린 겁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일어선 거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스님이요?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고려 전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농민이 싸웠고 노비가 싸웠고 스님이 싸웠어요. 정규군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시도 없이 명령도 없이. 몽골은 지휘관을 없애면 군대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지휘관을 없애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이 곧 지휘관이었으니까요. 30년이 흘렀습니다. 몽골은 6번을 쳐들어왔지만 고려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먼저 협상을 요청한 쪽은 몽골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먼저 지쳤습니다. 이것이 한국 전략의 첫 번째 원형입니다. 강한 자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스스로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8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생각을 읽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다음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 숫자를 적으셨어요. 1592. 임진왜란의 시작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해예요. 당시 일본을 이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수백 년간 이어진 내전을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인물입니다. 전쟁으로 단련된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어요. 조선의 정규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수도 한양이 함락되는데 단 20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왕은 피난을 떠났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규군이 무너진 그 순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농민이 일어섰고 유생이 그러니까 공부하던 선비들이 붓을 내려놓고 칼을 잡았어요. 심지어 승려들도 절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나라가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고려 때 이야기랑 똑같지 않나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300년이 흘렀지만 패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이름을 적으셨어요. 이순신. 조선의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전장에 돌아왔을 때 손에 쥔 건 단 12척의 배뿐이었어요. 앞서 싸우던 조선 수군은 원균이라는 지휘관 아래서 사실상 전멸했고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파면됐다가 겨우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는 330척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12척 대 330척.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일본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남은 배도 고작 12척이었으니까요. 방심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이순신은 먼저 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조하셨어요. 그는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이곳은 바닷물의 흐름, 그러니까 조류가 하루에 몇 번씩 방향을 바꾸는 곳이에요.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사람이 빠지면 헤엄쳐 나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순신은 그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가 스스로 그 해협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렸어요. 일본 배들이 좁은 물길에 빽빽이 들어차는 순간 조류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순식간에 배들이 조류에 휩쓸렸어요. 대형이 흐트러지고 뱃길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12척이 움직였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무너졌습니다. 330척이 12척에 패했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패배로 일본의 보급선 군대에 식량과 무기를 실어 나르는 뱃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보급이 끊긴 군대는 아무리 강해도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일본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이 먼저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척이 넓은 바다에서 330척과 맞붙었다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는 치지 않았어요. 상대가 스스로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본이 선을 넘는 순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스스로 선을 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뭔가가 머릿속에서 딸깍 맞물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다림, 정당성, 완결. 첫 수업 때 교수님이 칠판에 적으셨던 세 단어였어요. 고려가 그랬고 이순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이 패턴이 300년, 400년이 지나도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문화입니다. DNA입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몽골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역사 공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이야기까지 들으니 뭔가 달랐어요. 패턴이 2번 반복됐습니다. 우연히 2번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죠. 그럼 세 번째는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패턴이 어떻게 무너질 뻔했는지를 봅니다. 한국이 가장 깊이 고개를 숙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왜 패턴의 끝이 아니라 패턴의 반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1636. 그 옆에 2글자를 더 쓰셨어요. 청나라. 당시 중국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몽골 이후 또 한 번 아시아를 집어삼킨 강대국이었어요.
청나라는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고 신하의 나라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조선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청태종이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전쟁은 허무할 만큼 짧게 끝났습니다. 45일 만이었어요. 조선의 왕은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결국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버텼지만 추위와 굶주림 속에 47일을 견디다 항복했어요. 그리고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 부근입니다. 조선의 왕이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3번 찧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차례를 반복했어요. 세계는 조선이 완전히 꺾였다고 봤습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끝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잠시 밖을 내다보시다가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바깥의 흐린 빛이 교수님 얼굴에 비스듬히 걸렸습니다. 잠시 숙인 것과 굴복은 다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약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휩니다. 심하게 휘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섭니다. 오히려 폭풍을 이겨낸 나무는 이전보다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교수님이 칠판 쪽으로 돌아서셨어요. 조선이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은 건 부러진 게 아니에요. 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뿌리를 더 깊게 내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뿌리를 내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실학입니다. 실학이란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쓸모있는 학문을 발전시키자는 움직임이에요. 농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상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 것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청나라의 고개를 숙이는 동안 조선의 학자들은 안에서 나라를 다시 세울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펜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도 내부를 준비한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또 다른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1910. 일제강점기의 시작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해예요. 이번에는 단순한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거예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과 이름과 역사를 모두 빼앗으려 했어요. 35년 동안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언어까지 빼앗겼다면 그게 진짜 나라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한국어를 쓰면 벌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한국식으로 쓰면 불이익을 받았어요. 35년이면 한 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거라고 일본은 계산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난방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나섰고 상인이 나섰고 농민이 나섰어요. 유관순이라는 16살 소녀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만세운동이었어요. 일본은 총과 칼로 진압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16살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6살입니다. 그 나이에 죽는 걸 알면서 거리로 나간 겁니다. 이게 몽골 때 이름 없는 승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 DNA가 700년이 지나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노트에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몰랐어요. 분석이나 키워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같은 해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망명지에서 정부를 꾸린 거예요. 나라 안에서는 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무장항전을 이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30년 넘게 싸웠어요. 교수님이 자리로 돌아오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어요.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5년 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아프리카 일부 나라보다도 낮았습니다. 잿더미였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처럼 됐는지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어요. 날카롭지 않고 뭔가 오래된 걸 떠올리는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분쟁을 중재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칠판으로 돌아서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완전히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몽골 앞에서도 청나라 앞에서도 일본 앞에서도 잠시 고개를 숙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항상 준비했었습니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폭풍이 지나가면 더 깊은 뿌리로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현대에도 이어집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1997, 1997년. 교수님이 칠판에 그 숫자 아래 세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돈이 바닥났을 때 긴급으로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관이에요. 그 기관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건 나라 살림이 완전히 거덜났다는 뜻입니다. 1997년 한국이 정확히 그 상황에 처했어요. 교수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갑자기 막히는 사태가 한국까지 번졌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뭔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외환 보유고란 나라가 가진 달러 같은 외국 돈을 말해요. 이게 바닥나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로 비유하면 통장 잔액이 완전히 비어버린 거예요. 당시 한국은 사실상 나라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화면에 당시 신문 기사들을 띄우셨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 결국 쓰러지다. 한국 경제 모델의 실패.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 기업과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국이 끝났다는 건 전 세계의 공통된 시각이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넘어갔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국민들이 금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금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 아기 돌날 받은 돌반지, 집에 넣어둔 금목걸이, 금시계. 한국인들이 집에 있던 금을 들고 나와서 나라에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방송에서 잠깐 소식이 나왔을 뿐인데 다음 날부터 은행 앞에 줄이 섰어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였나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4개월 만에 227톤입니다. 당시 가치로 약 22억 달러예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준 겁니다. 평생 간직하려던 돌반지를 내놓은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유럽 각지의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수없이 봤어요. 흩어집니다. 자기 것부터 챙깁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몽골 앞에서 이름 없이 일어선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거리로 나선 사람들, 그 DNA가 1997년에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한국만의 특성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극복했나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IMF는 한국이 빌린 돈을 갚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다 갚았어요. 다시 탄성이 터졌습니다. 교수님이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키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이 위기를 겪는 동안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군사를 빼고 핵심 사업에만 집중했어요. 허약한 부분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세계 무대로 뛰어오를 근육을 만들었어요. 위기가 도약의 설계도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 번지고 있었어요. 위기가 설계도가 된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2019라고 적으셨어요.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단행한 해입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였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들 없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소재들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쥐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왜 그걸 건드린 건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역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압박한 거예요. 한국은 대체할 곳이 없다.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다. 이게 일본의 계산이었습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국산화에 착수했습니다.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동시에 국제무역기구, 즉 WTO에 제소했어요. WTO 제소란 국제규칙을 어겼다고 국제심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복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었어요. 경제적 자립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한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국산화가 그렇게 빨리 되나요? 기술 개발이 몇 년씩 걸리지 않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여유를 부렸던 겁니다.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잃었습니다.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거래처를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음 뒤에 뭔가 섬뜩한 느낌도 들었어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1997년 IMF도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압박이 오면 한국은 항의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은 오히려 더 독립적이 됩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한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먼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대가 먼저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응은 항상 정당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쪽에서 봐도 한국이 먼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격을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한 위치예요. 상대가 먼저 선을 넘었고 나는 정당하게 대응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그냥 교수님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받아 적는 것보다 그냥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이 칠판에 세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배터리. 교수님이 칠판에 적힌 세 단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산업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수업의 절반도 이해 못하신 겁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무기입니다. 그것도 총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정교한 무기예요. 한 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배터리가 무기라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설명해 드리죠. 먼저 조선업 이야기부터 합시다. 교수님이 잠깐 멈추시더니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배를 만들 공장도 없는데 배를 팔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하겠죠? 라는 소리도 들렸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 현대의 창업자 정주영이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없었어요. 큰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영국의 선박금융회사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 했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정주영이 대답했습니다. 지을 겁니다.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교수님도 같이 웃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주영은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를 찾아가서 배를 주문해달라고 했어요. 리바노스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조선소가 어디 있소? 정주영이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배를 못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묘하게 강렬했어요. 리바노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울산에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었어요.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짓는 동안에도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26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완성됐어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불도저 같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에요. LNG 운반선이란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서 액체 상태로 운반하는 특수 선박입니다. 만들기가 극도로 어려워서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전 세계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일본은요? 전에 일본이 조선업 강국이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조선업은 이제 한국과 경쟁조차 힘들어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리 경고를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국이 1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반도체로 넘어가셨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일본 도시바, 히타치, 미국 인텔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겠죠.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이제 패턴이 보이시는군요. 맞습니다. 삼성은 먼저 다른 회사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자체 기술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반도체 시장이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왔을 때 삼성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치고 올라갔어요. 이게 이순신이 울돌목에서 조류가 바뀌길 기다린 것과 다른가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현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요즘 전 세계가 인공지능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어요. HBM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 메모리 칩입니다. 챗GPT도 각종 AI 서비스도 이 칩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걸 한국이 만드는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전 세계 HBM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가 한국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쥐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에 서셨어요. 등을 곧게 펴고 목소리를 조금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쟁 중재를 30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제일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협상이 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사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교수님이 칠판의 세 단어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한국은 이 분야들을 통해 바로 그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야들이 흔들리면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타격을 받아요. 한국을 함부로 압박할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군사력이 아니에요. 영토도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한국의 억제력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형을 이용해 일본 함대를 유인한 이순신, 바다를 이용해 몽골을 막은 고려, 그리고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로 강대국들이 먼저 필요로 하게 만든 한국. 시대는 달라졌지만 전략은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며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자기 나라, 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음 수업 전까지 각자 자기 나라가 한국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조사해 오세요. 무기, 반도체, 배터리, 조선. 어느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몇 명은 꽤 놀랄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수업 시간 강의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노트북을 여셨습니다. 지난 시간 숙제를 내드렸죠. 자기 나라가 한국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숙제를 하면서 내심 별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주는 미국, 영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기는 미국 것, 반도체는 미국이나 대만 것이겠거니 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검색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했습니다. 한화, 호주, 자주포, 계약,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제가 검색을 잘못한 줄 알았거든요. 호주 육군이 한국 한화에 AS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이동하면서 포를 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호주는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 무기를 검토했지만 결국 한국을 선택했어요. 계약 규모는 수조 원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재검토.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군대를 뺀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세계는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학생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미국에 매달리겠죠. 방위비 더 낼 것 같은데요. 협상 테이블에 앉겠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늘렸어요. 자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했어요.
미국이 있든 없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압박받을수록 더 독립적이 된다는 게 진짜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기셨습니다. 방산 수출 현황이었어요. 폴란드.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계약 규모 20조 원 이상.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박하게 군비를 늘려야 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 폴란드가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약속을 지킨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화면에 뭐가 나올지. 호주. 한화 AS9 자주포 도입 계약. 화면에 그 글자가 뜨는 순간 강의실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몸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호주입니다. 제 나라예요. 저는 시드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주 군대를 당연히 미국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의심해 본 적도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한국 무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나라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수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 나라 이야기야. 저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약간 따가웠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나토 회원국들까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군사동맹입니다. 그 회원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그 HBM을 만드는 건 한국이에요. 미국이 이기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견제하려면 한국 반도체 공급을 유지해야 해요. 양쪽 모두 한국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러면 한국을 건드리면 자기들이 손해인 거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30년 동안 끝내지 못한 것처럼 일본이 수출 규제로 한국을 압박했다가 오히려 시장을 잃은 것처럼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로 보여줬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호주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호주가 한국 무기를 산 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기술을 쌓고 납기를 지키고 약속을 증명해온 결과였습니다. 호주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 나라 이야기인데.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왜 30년 만에 처음으로 틀렸다고 인정하게 됐는지를요. 저는 그 말이 궁금하면서도 이미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11월은 10월보다 더 춥습니다. 강의실 창문에 성에가 얇게 끼어 있었어요.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발끝이 서늘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앞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오늘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로시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노트북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교탁 앞에 서서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분필을 손에 쥐고 들어오셨거든요. 저는 그 순간 교수님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냉철하고 날카롭던 그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나라와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백 번 봤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왜 강한 쪽이 항상 원하는 걸 얻는지. 저는 그 구조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더 잘 싸우는 쪽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더 많은 패를 가진 쪽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약한 나라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테이블에서 버텨라. 양보를 최소화해라. 동맹을 만들어라. 교수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테이블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쓰자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군대를 빼겠다고 압박하자 한국은 스스로 싸울 준비를 했어요. 중국이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가하자 한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매번 압박을 받을 때마다 한국은 그 압박이 더 이상 효과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협상할 이유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왜 교수님이 틀린 건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제가 중재한 분쟁들을 돌아보면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은 쪽은 어느 정도 상대에게 끌려간 겁니다.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이미 상대의 조건 일부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전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압박을 가한 쪽이 오히려 한국이 필요해졌어요. 테이블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제 30년짜리 이론이 한나라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교수님이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바깥에는 잎이 다진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교수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가장 놀란 건 한국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 전략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는 겁니다. 몽골 앞에서 30년을 버텼고 이순신은 울돌목에서 조류가 바뀌길 기다렸고 병자호란의 굴욕 속에서 실학을 키웠고 일제강점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은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지금 반도체가 되고 조선이 되고 배터리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셨어요. 이건 전략을 배운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면서 몸에 새긴 겁니다. 그게 한국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약간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분석도 아니고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되고 단단한 것을 만졌을 때 드는 느낌이랄까요.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 한 문장을 적으셨어요. 조용함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준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가방을 챙기는 소리. 저는 자리에 남아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수업 날부터 마지막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페이지들이었어요. 기다림, 정당성, 완결. 첫 수업 때 칠판에 적혔던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개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몽골을 지치게 만든 30년의 기다림, 이순신이 조류가 바뀌길 기다린 그 시간, 일본 수출 규제에 항해 대신 국산화를 택한 1년. 그리고 제 나라 호주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무기를 들이게 된 수십 년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옥스퍼드의 돌길 위로 낙엽이 구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는 한국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저를 가르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는 법을, 조용히 준비하는 법을, 그리고 선을 넘게 만드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호주가 한국 무기를 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 호주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설계였습니다.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설계. 한국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구걸하지도 않아요. 그냥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선을 넘는 순간 준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